저는 조금 있다가 우리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가,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공화당에 가야 될 길이나 역할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1시간 가까이 여러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전시당에 우리 시당 삼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당 간부님들, 또 운영위원님들, 또 우리 대전시당 동지님들을 이렇게 가까이 또 새로운 사무실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역도 좋아요. 오룡역. 다섯 마리의 용이 성천했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삼영숙 위원장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죠. 또 그 부군 되시는 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수학학자 교수십니다. 일례로 지난번 코로나 한창 그럴 때 우리 삼영숙 위원장님이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 진실 정의의 태극기 혁명운동을 하고 다니시다가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 코로나를 또 그 교수님이 부군 되시는 교수님이 옮은 겁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그걸 이해해 주신 우리 삼영숙 시당 위원장님 그 교수님께도 여러분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에 우리 김전분 위원장님도 교육계에 계셨고 많은 분들이 이 전직 교수님, 교사님 또 혹은 그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당 규모로 보면은 우리가 정의당의 딱 5배다. 정의당이 한 10,000명 정도 책임당원 돈을 내는 당원이 있다 그래요. 거기는 당비가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당비 내는 당원만 53,0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53,000명을 매달 우리 공화당에다 당비를 내는 그러한 정당, 그것도 민초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음모 탄핵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없음을 밝혀서 탄핵 무효, 그 당시에 무죄 석방 투쟁을 저희들이 했고, 또 제가 보는 눈앞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탄핵 기각을 외쳤던 헌법재판소 앞에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그 짧은 2시간 동안에 돌아가시는 것을 저는 봤고, 또 그 10여 분이, 이거는 소방청의 청장이 국정감사에 했던 말입니다. 10여 분이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그분의 생사는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 밝히질 않았어요. 소방청에서는 4분이 그 현장에 돌아가신 게 맞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정언으로 다 나와서, 그러면 4분은 남성분밖에 없는데 여성 한 분을 해서 5분이 돌아가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태극기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투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외교관, 대사 출신의 외교관 분도, 서울시당 위원장 김현덕 위원장님도 돌아가셨고, 또 우리 충청 지역의 정조희 젊은 종조희 목사님도 매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전단지를 돌리시다가 또 힘들게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당에 우리 당원 원로 상임고문님이신 문대탄 고문님도 돌아가시고, 많은 또 동지들이 우리가 6년의 투쟁 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 많은 희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서명을 300만 부 가까이 서명을 받고 300회에 가까운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 이 정의의 투쟁은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 거짓이라는 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역이다, 반란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WPC도 깡통, 케미러 재단도 거짓.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묵시적 청탁이 뭡니까? 같이 앉아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눈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그런 이상한 법을 갖다 대면서 대통령을 45년형을 때렸어요. 그리고 4년 5년 가까이 감옥에 계시다 나와서 지금은 달성 사제에 계십니다만은, 그 많은 6년간에 지금으로 따지면 7년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투쟁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엇을 바라겠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엇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진실,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저항 투쟁이었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공화당의 이 강령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 공화당의 이 정의의 투쟁을 이해를 못한 분들이 이탈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생각에 오류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8월 30일이 우리 공화당 창당 6주년 되는 날, 창당 6주년. 그리고 우리가 이미 2016년 그 겨울부터, 탄핵 정국 그 겨울부터 2017년 지나서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을 했는데 2017년 5구 대선에 의해서 붉은 세력의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 이 나라는 급격하게 좌파들의 세상, 주사파들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어져 버린,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 반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은 다 무너져 버리고 소위 강압적인 소위 부패로 몰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 10,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뭔가? 좌파들은 공산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듯이 이미 대한민국은 좌파의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다. 그 사상 전쟁을 한 거잖아요. 좌파들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붉은 세력들이야 권력을 찬탈하고 자기의 사상 쪽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 외에 같은 땅에 있었던, 새누리당에 있었던 그 62명의 탄핵 찬성자들, 그들은 배신이고 자유파 국민을 배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왜 내각제를 막으려고 했는가? 공교롭게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은 왜 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을까? 재산 1등부터 10등은 왜 다
배신하고 탈당하고 나갔을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내각제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이 대통령제 세력과의 싸움이었고, 내각제 세력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부와 빈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중산층이라는 그러한 비판 세력들이 있었고, 선거 때마다 그러한 세력들이 오른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신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서 내각제를 통해서 마르고 닳도록 가진 자들의 나라, 기득권의 나라, 권력을 가진 자, 우리는 탄핵 때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권력을 탐하는 자, 기득권,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놓기 싫은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기 언론 사주, 좌파들은 자기의 사상과 결부하는 이 언론,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합쳐버리니까 멀쩡한 죄 없는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는 그러한 망국 반란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각제가 그런 거예요. 내각제가 되면은 일본이 얼마나 많은 빈부격차가 있으면서도 일본의 자민당이 소위 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겠다. 지역의 토호 세력들, 권력을 가진 자들, 자기 아버지가 돈 가진 자들, 그것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재산을 모으고 잘 살게 된 자들이 마르고 닳도록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그 권력, 부의 권력, 힘의 권력, 그런 권력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죠. 왜 대한민국에 좌우가 갈라서 있고 지역이 갈라서고 계층이 갈라서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소위 말하는 5%도 안 되는 애국심도 없고 국가에 대한 헌법적 가치도 없고 정체성도 가지지 않은 오로지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반 대한민국 그러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섰고 지금도 권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권력만 있으면은 부도덕한 정권이든 권력만 있으면은 다용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레밍이라고 그러죠. 들쥐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험난한, 저는 우리 공화당을, 대한애국당을 그 당시 창당하고 제가 구호를 만들고 처음에 당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대한애국당 이렇게 지은 이유도 독립군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연설할 때 마지막 구호하는 가시밭길로 가자, 보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얘기는 뭔가? 소위 부도덕한 세력, 기득권 세력, 그것도 가진 자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축적하고 가지지 않은 사람을 탄압하고 권력으로 누르고 또 권력에 줄 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가치도 없고 국민에 대한 사랑도 없는 그러한 세력들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세력과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정당은 대한민국 75년 정당사에 처음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하고 부정부패 세력들과 전쟁하고 또 헌법적 가치를 없애려는 반체제 세력들, 반자유시장 경제 세력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공화당을 시기하고 좌파들은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치고 들어가고 버스를 내세워서 처음에 들어갈 때 좌파들은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다. 너무 놀래가지고 오른쪽에 저러한 세력들이 생겼으면 노사모보다 더 무서운 세력들이 생긴다. 자기들은 굉장히 연구를 하고 저 세력들이 더 크면 안 된다. 그래 되면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 친중 친북 세력들이 발을 붙일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좌파 언론들은 우리를 완전히 극우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나중에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너무 놀랐는데 역시 보수는 안 되더라. 저끼리 싸워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멋있는 깃발을 들었는데 저끼리 분열해서 나가버리고 비판하더라. 조선중앙동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탄핵 때 자기 사주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배신했잖아요. 그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좌파 언론, 우파 언론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정년 대통령을 마녀사냥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동아가 우리 공화당이 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한자의 기사도 안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우 프레임을 세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우리 공화당이 커지면 가장 두려운 세력이 뭡니까?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 두 번째는 기득권 세력. 세 번째는 부패한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공화당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걔들이 그래요. 너가 공화당은 전부 당원들의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6년 동안 부패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6년 동안 줄기는 고사하고 선거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당원수는 계속 늘어나더라. 도대체 그것이 뭔가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이미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이념화가 됐다. 우리가 6년 동안 투쟁하면서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서 그냥 행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자유우파 가장 오른쪽 중에서도 가장 정통 적자의 보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공화당 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우리 공화당 99%는 박근혜 대통령을 먼발치에서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물질적이든 시간이든 가족하고 싸우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무죄 석방을 외쳤는가? 그것은 justice,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정의롭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너가 공화당, 우리 공화당 너가 정의로웠다. 지금 보니까 탄핵이 다 거짓이구나. 많은 국민들은 알아요. 근데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이 대통령 됐잖아. 이제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 총선 진다고 보는 사람. 참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탄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밑에서 대통령을 삼성 이재용하고 특검했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했던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조사했던 사람, 이원석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3명이 대통령 되고 법무장관 되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여러가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이재명 좌파 세력들이 나라를 망하게 했고 문재인이라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라를 완전히 거들냈잖아요.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의다.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보수 우파 대통령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50억 특검, 돈을 50억을 받아 먹겠다고 저끼리 했는 자들을 특검을 통해서 감옥 안 보내면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법 정의.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에 국민들은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돈 처먹은 놈들을 감옥 보내라는 겁니다. 나라를 탈원전하고 소득 주도 성장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간을 박근혜 대통령 때 500조 부채 날까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600조 더 써버렸어요. 600조. 나라의 국간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 책임 누가 지느냐. 다 젊은 사람들이 다 덩치고 가는 이런 반역적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평화쇼 한다고 종전선언하자고 그런 평화쇼를 통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핵 보유국 될 정도로 핵을 공고히 만들고 우리 대량 살상 무기 다 만들 시간 다 주고 그것이 반역행위잖아요. 그 반역행위자를 반역행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냥 듣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반역행위를 해서 탄핵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다 우리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대부분의 당원들은 윤석열을 지지해 준 거예요. 그건 뭐냐? 차악이라도 최악은 아니라도 차악이라도 뽑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면 말로만 문재인 정권이 어떻다 저떻다 아니고 반역행위를 한 문재인 일당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그것이 붉은 적폐를 청산하는 거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도덕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도덕성이.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서로 못 견뎌가지고 막 싸우는 것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 정의라는 깃발을 들었을 때는 이미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도덕성의 굴레에 딱 갇힌 거예요. 우리는 부패하지 말자. 우리는 부정하지 말자. 우리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동지들끼리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싸웁니다. 뭐 그거 나쁘지 않아요. 단지 함부로 막말하고 동지들끼리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75년 정당사에 자생적으로 민초들이 일어나서 만든 정당은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우파에서 그 정당이 이제 7년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7년차 8월 30일 지나면 이제 7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올바른 정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정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의로운 정당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우리보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당 이러한 정당이 만들어졌고 자생했고 자립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강으로 가는 것은 내년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의석을 확보하면은 비례대표 뭐 한 100만 표 여러분들이 이제 양당이 국민의힘은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라는 생각 국민들 다 알아요.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 대안이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부패하다. 색깔이 빨갛고 부패하다. 우리는 좌파들을 범주는 빼자고요. 중도 무당청 또 보수를 지지하는 이제는 국민의힘의 한계가 왔다. 3당 야합 합당을 통해서 나눠먹던 시대 그것이 정권교체를 좌파한테 3번 넘기면서 이
보수 정당의 한계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세력, 그것도 표 다 다다른 것도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싸울 수 있는,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정의롭게 의정활동을 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정당에다가 표를 주셔야 된다는 국민들이. 그래서 대안 세력을 만들어주고, 그 대안 세력이 올바른 정치,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정치, 당당한 정당, 그리고 국민을 바라는 정치, 그 정치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만들어주면은, 우리 공화당이 5시당 10명, 국회의원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10명만 만들어주면은 150명의 국민의힘을 우리가 앞장서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용기 없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득권 정당을 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옳다는 나라,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그들에게 자신있게,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산업혁명을 했고 또 이렇게 10대 강국에 왔지만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정의의 나라, 진실의 나라, 이 나라를 너희들한테 물려준다. 이제는 5대 강국, 세계 1대 강국으로 우뚝 서라. 그것이 역사에 내려오는, 우리 지금 사는 우리들한테 내려진 역사의 책무라는 거, 책무. 여러분들 피해가지 마라. 책무다. 그것을 내가 아닌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줄 책무가 미리 깨친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있다. 저는 그래 봐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잡고, 우리가 가는 길이 가지밭길이더라도, 고통의 칼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왔던 분도 있고, 서로 이런저런 서로 안 좋은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우리 공화당의 대의, 우리 공화당이 하는 그 큰 뜻에 이제는 개인의 감정 이런 거는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오늘도 엄청 제일 더운 날 같아. 이렇게 받으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올바른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 우리가 한 5명에서 10명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 지방선 우리한테 다 옵니다. 줄 다 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옳은 길을 갔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이제는 내년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 후 3년이 있으면은 정권을 우리 공화당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두려워해요. 왜? 조원진이 저 사람은, 조선배 저 사람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올바른 소리만 하고 우리한테 되게 모욕하고 막 하더만, 이제 나가가지고 들라놓으면 우리 다 죽었다. 올바로 안 하고 다 죽는다. 제가 우리 국회 목욕탕에 국민은 목욕탕은 딱 밝아봤잖아요. 등짜리 딱 친다고 좀 잘 좀 해라. 안 그러면 국회의원 그만두지. 국회의원 마을로 안 해서 너끼리 모이가 술이나 처먹으러 돌아다니고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뭐 골프 칠 수 있죠. 술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일을 먼저 해라. 저는 MB 정권 때 가장 잘한 개혁이 노동개혁이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한 게 공무원 연금개혁. 제가 그 두 정부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양대 정부의 개혁을 다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개혁 누구한테? 조원진이 추미애하고 조원진이가 그때 노동개혁 MB 정부 때 했고, 지금 광주시장하는 강기정하고 저하고 그 공무원 연금개혁 박근혜 정부 때 했잖아요. 저는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한테 힘든데 뭐 요즘은 그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배도다. 큰 배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총선 8, 9개월 남아있는데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아까 우리 삼영숙 위원장까지 친구가 물어 우리가 정의롭다. 우리가 정의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길이 6년의 길, 이제 7년의 길이 정의로운 길을 가져왔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동지들끼리 서로 화합해서 멋있는 총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전시당 와서 이런 말씀을 또 직접 드리게 된 것도 영광이고요. 제가 사실은 충남북도 뭐 대전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들더라도 다 각 시도당 동지님들, 선배님들을 직접 찾아뵙는 것이 예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고인 분들이 뭐 이렇게 오시고 당의 중앙위원들 중앙당직자들 오시는데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죠. 안 힘들다는 거짓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동지님들 뵙고 선배님들 뵈면은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우리가 제대로 제 길을 제대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박 대전에 와서 우리 동지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게 돼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사수가 충남대학교 분인데 그 대전 분이에요. 양반이더라고. 그래서 대전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태극기 혁명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태극기 부대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정청래 의원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버스를 앞세워서 광화문으로 쫙 갈 때 아마 좌파 쪽에서는 놀랬던가 봐요. 우리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좌파 언론들이 자금 조사해라.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저렇게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뭐 방송에 몇몇 좌파 특히 인터넷 신문 이런 데서 우리 공화당 자금 조사해라 했는데 뭐 다 조사해봐야 우리 선관위에 매번 분기별로 선관위에 보고하고 또 선관위에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동지님들의 그 헌신 희생이 굉장히 컸다. 우리가 사실은 진정한 태극기 혁명, 이 진실이 살아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된다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동 세력이 반역 세력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지금의 우리 공화당 6년을 온 거 아닙니까? 그 수백만 명이 모였던 2017년 3월 1일 날 제가 단상에 올라갔으니 그 단상에서 종로까지 종로 끝에 종로까지 이래 보면 보이는데 태극기를 꽉 메웠어. 오른쪽에는 남대문까지 태극기를 완전히 메우고 그 단상 뒤쪽에 그 옛날 MBC 방송 이쪽으로 뭐 광화문 쪽이 광화문부터 좌파 촛불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태극기의 애국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한 300만 나온 것 같아요. 그날 보통 보면은 그 정도 오면은 300만 광화문 꽉 채우면 좌파들 놀리려 하면 한 70만 나왔다 하는데 한 20만 정도 나오고 우리는 완전히 꽉 메웠으니까
그런데 5월 9일 문재인이 대통령 딱 되는 순간부터 태극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3월 10일 탄핵되는 그 탄핵 또 파면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이 헌법재판관의 이 대통령 탄핵 문제는 9인제로 해야 되는데 8인이 해버렸잖아요. 왜 8인이 하신지는 아세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하고 이정미가 훈장 받았잖아. 훈장. 문재인한테. 왜 훈장 줬겠어요? 여기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헌법재판관이 새롭게 들어오면은 그 헌법재판과 재판소 자료가 한 50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공개된 게 한 35만 페이지, 공개 안 된 게 한 15만 페이지. 헌법재판관이 새로 들어오면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3개월 걸리고, 그러면 이정미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정미 물러나면 또 한 사람을 또 놔야 돼요. 그러면 또 3개월이 또 걸려요. 내용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원합의체인데. 그러면서 박한철이 나가면서 어떤 반역의 행위를 했는가. 3월 10일이라 정해버려요. 이번에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며칠 걸린지 아세요? 137일인가? 167일이 걸렸어요. 일개 장관 탄핵 소추를 해서 장관을 탄핵하는까지 167일 걸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12월 8일 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그 탄핵 소추안 통과되고 90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9인 합의체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 왜 못 만들었냐? 새로 넣으면 다시 자료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3개월 또 걸려요. 또 넣으면 또 3개월 걸려요. 12월 달까지 탄핵을 못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 걸렸어요? 2년 걸렸다.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문제를 심각하게 갖고 있는 반란입니다. 반란.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제가 그런 거예요. 왜 그때 헌법재판관을 못 넣느냐. 또 요즘 보니까 강일원인가? 강일원이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인데, 요즘 그 사람을 김명수 다음에 대법원장 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3월 10일) 날 한 30만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잖아요. 거기서 소방청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요. 우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광화문을 점령해가지고 이 다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혀라. 이래서 광화문을 들어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은 죽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2시간 만에 5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언론 방송 한 줄도 안 싣고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는 두고두고 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눈에 그런데 조중동이 정의롭다느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저떻고 좌파들 욕하고, 좌파들은 좌파 언론 방송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저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3월 10일 날 대한민국 언론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폐기해버린 불의의 세력이었다. 어떻게 5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방송 한 줄, 한마디, 언론 한 줄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 또한 자기들의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론직필을 펜을 꺾어버리고 화면을 꺼버린 그러한 무모한 무도한 짓을 했다. 결국은 2년 6개월이 지나서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셨는데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소방은 자기들은 이 문제는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언젠가는 밝혀진다. 이래가 소방청장이 커밍아웃 하잖아요. 딱 선언하잖아요. 4번 돌아가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4번 돌아가셨다. 그리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실려간 분이 10여 명 됩니다. 그분들 생사 몰라요. 안 가르치죠. 근데 4사람 주고 돌아가신 거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서는 그러한 무도한 불의의 길도 정치꾼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언론 방송하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갈 수가 있구나. 제가 2019년 국정감사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행정안전위에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모릅니다. 박원순은 그날 5사람이 돌아가시고 소방청대로 4사람이 돌아가시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해야 되나. 그런데 박원순 뭐라 하겠습니까? 광장에 봄이 왔다고 그 글을 올립니다. 그렇게 정의롭게 얘기하던 박원순은 성추행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태, 자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잊어버렸잖아.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싸우느냐. 우리가 처음에 5월 28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모든 태극기가 다 어떤 분들은 분노해서, 어떤 분들은 소위 문재인 정권 들어오는 데 대해서 불종해서, 어떤 분들은 겁이 나서 태극기 안 들고 다 묻혀버릴 때 5월 28일 날 계룡산에서 한번 모입시다. 뭐 계룡산에 뭐 전보러 간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모이기 쉬운 데가 계룡산이다. 그래가 계룡산에 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의를 합니다. 태극기를 다시 들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돌아설 때 이 체제에 대한 침탈, 탄핵 세력들에 의한 나라의 붕괴, 이것을 저는 이미 예상을 했고,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첫 태극기 집회는 다부동 전투장에서 외관 철교를 지나면서 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태극기 집회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 마로니에 집회였어. 그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종로통을 거쳐가지고 광화문을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걸렸습니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죄를 짓고 국정농단을 했고 최순실한테 쌓여가지고 모든 걸 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니 멀쩡한 사람을요 6개월 동안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마녀사냥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라, 집사. 뭘 했다는 겁니까? 오바했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이런저런 사람 안 만나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불러서 2번이나 청와대에서 폭탄주도 얻어먹고 뭐 할 얘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아무튼 뭐 안 맞는 사람은, 특히 김무성은 뭐 지가 대표인데 한 번도 안 불러준다고 하고, 정의야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인데 안 불러준다고 하고,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그래 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우리 공화당이 가장 먼저 그랬잖아. 친박 없다.
친박은 대통령이 어려울 때 동지로서 대통령의 탄핵 무죄 석방을 목에 칼이더라도 하고 국민들한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친박이지. 아무도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왜? 다 똑같은 인간들이거든. 왜? 죽는 줄 알고. 그러면은 감옥 가는 줄 알고. 우리 공화당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대통령 탄핵 무효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100주년 기념무표 최신 노조에서 못한다.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못한다.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우리 공화당이 법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 만들었잖아요. 당당하게 국회에서 100주년 행사하고 기념우표 전시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랬어요. 저것들 미쳤다고. 박근혜 대통령 소위 그들 말대로 박근혜 들어가가지고 22년형 받았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것들이 미쳤나? 저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다 눈치 보고 하는데 우리는 걸게 박정희 대통령 걸게 큰 걸레스크린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더 크게 국회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에 걸고 100주년 행사하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때요 친박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한 놈도 안 왔습니다. 한 놈도.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하는데 한 놈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러고 안 해. 아이고 그러나 너희는 내려놓을 게 많구나. 챙겨야 될 아들 딸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좋은 진이야. 아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없는데 내려놓을 것도 없다. 단지 내가 두려운 것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진실인 양 떠드는 그 사회 그 나라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300회 가까이를 매주 집회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 나오시고부터 사면 되시고부터 이제 태극기 집회 매주 집회는 안 하죠. 한 달에 2번씩 행사 있을 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7년이라는 세월을 들어가는 겁니다. 7년이라는 세월. 태극기 혁명이 뭔가요? 불의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거짓에 대한 진실에 대한 투쟁이잖아요. 태극기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부르짖었고 우리는 그 길을 간 겁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탄핵 무효의 역사적인 심판,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명예회복. 문재인은 나라를 거들려고 완전히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놨는데 양산 아방궁 같이 앉아가지고 책방한다 하고 정치인들은 상황 노릇하고 그거 가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박정희 대통령이 딸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모도 받은 거예요. 그 내막에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반체제, 반자유민주주의,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그러한 사상에 침체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을 통해서 배신자 우파 세력들하고 정권 찬탈을 통해서라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 역사적인 중대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영하 변호사가 친박 없다. 우리는 이미 친박 없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너는 청와대에 뭐 그래도 자리를 한 가지 했고 뭐 했고 대통령 그래도 너를 입포했지 않냐? 나와서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좀 해라.
나는 용기가 없어요. 선배님, 형님, 저는요, 애가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돼. 용기도 없고, 어떡합니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죄가 없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 반대, 이거 왜 불이 켜져? 반대, 센스가 있나? 손을 내미니까 불이 켜지네. 반대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란 자가 제 반대 토론을 막아요. 본회의장 앞에 제2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본회의장 가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데 한 명도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제 혼자 나가가지고 김무성, 유승민 앉혀 있는 자리에 지켰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정권 날아가고 나라 망한다. 그때 당신들 다 책임져라. 일말에 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했던 설마 했던 사람들의 특히 국회의원까지 된 자들이 설마 자기 양심을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었다. 그래서 탄핵소추. 박근혜 대통령이 뭡니까? 딱 검찰에서 한마디예요. 최순실과 공모하여. 그 한마디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잖아요. 탄핵소추. 제가 그랬어. 설마 나랑 같이 의정활동을 한 사람이 그렇게 배신하겠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마디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느냐? 저는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승복해라. 걔들 승복 못한다 그랬거든. 이번에 통과 안 하면은 이제 뭐 광화문에 뭐 100만 200만이 모인다고 막 음포 놓고 이랬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근데 결국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이다. 불이다. 라는 것이든. 근데 우리가 태극기 혁명을 얘기하고 이제 그 혁명의 태극기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지만은 이제 좀 더 그 혁명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우리로 말하는 태극기 혁명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여기에 이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실의 시대, 정치 통합 기능 상실, 법치의 정의 기능 상실,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이 다양한, 특히 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계층 이동, 역동성의 상실. 문재인이 부동산 값 올리면서 청년들의 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계층 이동이 뭡니까? 내가 못 살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좀 더 중산층으로 가고 나도 집 하나 가지고 그 사회적 계층 이동의 희망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상실의 시대, 분노,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자유민주 체제 침탈에 대한 대형 재난, 대형 시스템 부재에 대한 이번에 딱 나오잖아요. 이 상실의 시대에 이 상실의 시대를 이겨나는 것이 저는 사회혁명이다. 태극기 혁명이 이제는 사회혁명으로 전환을 하고 이 분노의 시대, 이것이 바로 권력을 가진 정치권에 대한 분노다. 그래서 저는 정치혁명, 여기는 우리가 가는 길은 태극기 혁명이 이제는 사회혁명으로 정치혁명으로 성화하자. 그 사회혁명, 정치혁명 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거혁명을 통해서 깨쳐있는 국민들이 선거혁명을 통해서 올바른 정의롭고 깨끗하고 당당한 우파 정당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을 통해서 그것이 선거혁명, 그 선거혁명을 통해서 진실된 정의로운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사회혁명으로 성화를 시키자. 이 분노의 시대, 분노의 시대를 정치혁명으로 성화를 시키자.
이 분노의 시대는 권력에 대한 분노잖아요. 권력에 대한 분노. 이 상실의 시대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대한 이 분노거든. 상실이거든. 그렇기 기득권 세력들을 건전한 중산층, 정치적 중산층으로 만들어가면서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의 길로 승화를 하자. 태극기혁명을. 이 두 개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선거혁명이 필요하다.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 사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빨간 애들, 여기는 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진보당이나 거기를 여기서 보면은 극자라 그러죠. 극자.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극우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극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극우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우리 공화당 어디 있느냐? 여기 50%, 여기 75면은 딱 오른쪽에 정중간에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다. 우리 공화당의 위치가 정통 보수 정당의 위치에 있다. 국방안보, 외교 국방안보, 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수 정당의 정통에 있는 적자 보수 정당의 역할을 했고 보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복지 부분은 우리 김은영 박사 얘기를 안 했는데 복지는 체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지만 복지 부분은 30% 왼쪽으로 좀 가 있습니다. 왜? 기득권 세력의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서민정당으로서 복지 부분은 약간 왼쪽으로 우리가 가 있어요. 우리 공약을 다 보시면 그래 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공화당의 위치가 어디냐? 정통 보수 정당. 오른쪽에서도 정중간 75%에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다. 우리가 극우가 아니다. 우리가 극우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통 가장 잘된 자본주의 국가는 이런 항아리 형태예요. 이런 항아리 형태가 가장 잘된 자본주의 국가다. 뭐냐면은 이 중산층이 한 40%, 그 다음에 중산층 이상이 한 30%, 그 위에 요 30% 안에 기득권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맑아지고 있는 10%, 그리고 요 밑에 30%, 그 중에서도 요 가장 어려운 10%, 이 가장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요 40%가 있는 중산층이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다. 가장 중산층. 그런데 팬데믹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통하고 문재인 좌파 정책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5년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10%, 20%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40%가 아니야. 저는 40%라는 게 30% 이상의 개념을 40% 보면 이 20%가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경제적인 중산층이
소위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비판 세력이고 올바른 경제 세력이고 그 시민, 자유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중산층의 목소리가 20%로 줄어버렸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양당 제도, 뭐 호남, 영남 혹은 국민의힘, 민주당 이 양당으로 이제 완전히 갈라서 버렸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은 이 무너져 버린 20%의 중산층을 다시 40%, 30에서 40%로 복원하는 거다. 복원. 그 비판 세력들이 복원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비판 세력, 정치적인 양당,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그러한 정당과 소위 보수 정당, 그들은 진보라고 얘기하죠. 진보와 보수 정당 양단에 갈라져 있는 그 비판 세력이 이 중산층, 경제적인 중산층이면서 정치적인 중산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정치적인 중산층, 옳은 소리를 하고 정의롭고 조금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진실에 가깝고 불의와 저항할 수 있는 이 세력, 이 세력들이 커짐으로 해서 우리 공화당의 지지세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거, 우리는 항상 그래, 서민정당,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50만이 서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서민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으면 힘든 이런 분들, 이 제가 얘기하는 0에서 20% 가까운 이 서민 세력들, 서민 분들의 복지라든지 경제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향,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복지 정책을 쓰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가는 그러한 정당. 그러니까 우리는 요소는 이 자유정신이 살아있는 중산층, 정치적, 경제적 중산층, 정치적 중산층의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세력들은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정당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가진 자들의 정당, 권력 가지고 돈 가진 자들의 정당이 아니라 권력은 없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 돈은 없어도 삶에 있어서 진실되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태극기 혁명을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서 사회혁명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 사회혁명이란 뭡니까? 이 건전한 중산층을 늘리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바르고 정의로운 이 중산층을 늘리고, 정치혁명이란 권력, 돈과 권력을 가진 또 불패스러운 자들과 또 대통령 탄핵 때 5분이 돌아가신데 한 줄 내지 않는 그러한 썩어빠진 언론과의 싸움을 통해서, 언론과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이 건전한 정치적 중산층을 확보하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말로만 떠드는 서민정당이 아니라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정치혁명이다.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사회혁명, 기득권과의 전쟁을 통한 사회혁명, 그 사회혁명을 통해서 기득권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사회혁명과 권력과 돈과 거대 언론들이 합쳐있는 권력과의 전쟁, 투쟁을 통해서 정치혁명, 깨끗한 정치, 당당한 정당, 그리고 책임감 있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치혁명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태극기 혁명을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정치 집단, 새로운 국민들만을 위한, 국민을 향한 그러한 정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공화당이 당면에 있는 과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다음 2024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을 몇 석을 얻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선거혁명을, 이런 사회혁명, 태극기혁명의 좀 더 발전한 사회정치혁명을 이룩하려면 선거혁명을 해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100만 표를,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얘기해도, 아니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찍어주고 우리 공화당에 찍어준다고 우리 공화당이 좌파하고 길탕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보고 친중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우리 공화당만큼 시진핑 체제에 올바른 소리를 비판을 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정치, 이거는 이상이 아니에요. 제가 국회를 12년 해봤잖아요. 국회의원을. 이상이 아니고 그것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10명과 그것을 주도하는 100만의 국민이 있으면 정치혁명, 사회혁명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22대 주의제의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자. 당당해야 돼요. 우리 공화당 정의롭게 부패하지 않았고, 좌파들이 그렇게 우리 공화당 저를 또 죽이려고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왔고 정의로운 길을 왔다. 이제 이러한 진실과 정의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정치 집단, 정당이 국회를 진출해서 전체적인 소위 권력의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올바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소외된 기득권 세력들에게 탄압받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또 손을 잡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그것이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실랍니까? 열어보십시오.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나라, 우리 공화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 그것이 바로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이거 갖고 다니시면서 주머니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나 전철 안에서나 가만히 경로당에 가서도 쭉 읽어보시고 관심 있게 보면은 집에 가서 좀 보고 아들이나 좀 발악해라. 우리 공화당이 단순하게 덕만 들고 그들이 좌파들 오른쪽에 있는 언론 썩어 빠진 놈들이 하는 털딱 정당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의 수준은 이미 굉장히 높게 돼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전문대학교 이상들이 대부분 많아요. 7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 국가 비전,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를 우리는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국가 목표가 뭐냐? 여러분 보시면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법치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창조시장 경제국가. 여기 지식창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김영 박사. 우리 지식을 하나 더 넣자고요. 세 번째, 어려운 국민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촘촘한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궁극적인 혁명의 마지막 완성은 복지국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생각했는 것이 나라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민주화 바람이 불고 박정희 대통령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것은 그 민주화 과정을 벌써 예측을 하고 내가 복지국가의 문을 열고는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그 뜻을 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촘촘한 복지국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 그 뜻이 어려운 촘촘한 복지국가, 문화가 융성한 풍요로운 문화국가, 재난안전 걱정 없는 안전 1등 국가, 이것이 우리가 그 국가의 목표로 가져가는 거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시고 꼭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읽어보라고 주시고, 저 피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좀 보라고 하나씩 주십시오. 여기에 요즘 안전 문제 때문에, 재난 안전 때문에 난리가 났죠. 안전부 하십시오. 5번에 풍수의 폭염 등 자연재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 공화당대로 했으면은 이 문제 터지지 않은 거예요. 오송 지하도 사건 이런 거 안 나는, 참사 이런 게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정당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 그 나라의 목표는 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제가 강의 되게 쉽게 하죠. 요거 한번 보실랍니까? 요거 다 꺼내보세요. 요게 며칠 날 나가죠? 8월 11일 날 나가는가? 11일에 나갑니다. 8월 11일 날 문화일보 전면 광고 아닙니다. 문화일보의 전면 광고를 여기 나가고, 조선일보는 전면 광고를 놨더니 3천만 원 달라해서 못해요. 하란 광고 나가는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왜 이렇게 오른쪽 우파들은 8월 15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건국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국부대통령 초대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잖아요. 좌파들이 부정하고 있다고.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 소위 공산 김일성 세력들은 그거를 부정하, 자기들이 나라지 너가 무슨 나라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못하게 하려고, 대한민국의 전 의회를 못 만들게 하려고 엄청난 그 당시에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저항들이. 그래서 우리가 광복은 물론 오른쪽에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을 일제 침략에서 벗어났지만은, 그 오른쪽에 강대국 외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많은 독립투사들, 또 많은 저항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런데 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전 세계 10대 강국, 경제는 12대, 군사력은 6대, 이 나라가 건국이 없어요. 건국을 부정하는 거야. 소위 임정 세력들, 그 자식들이 건국을 부정하는 거야. 지금 광복회장 하는 사람도 다 국가유공자라고 임정 세력들이, 건국은 임정 내에 70%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임정이 법통을 잇는 것은 맞죠. 3.1운동의 법통을, 그거는 맞는데, 나라를 세운 것은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전 의회를 만들고, 전 헌법을 만들고, 독립이후에 결국 3년 만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건국을 부정하는 나라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건국,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지난번에 뭐 진보당에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반란의 수괴인가 뭐 이렇고 저렇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재단의 이사장이
황교안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반대 성명 하나 안 내서 내가 재단 보고했어. 당신들 재단 문 닫아라. 당신들 이성만 재단이라는 게 뭔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는 그런 재단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성만 대통령의 탄시나 서거나 이러한 부분 우리 공화당은 독자적으로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일, 유경수 여사님 8.15 서거일. 현충원에요. 대통령 감옥 가 계시니까 국회의원 4밖에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때 우리 공화당이 뭐라 했어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 아파하시겠노?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힘들더라도 8월 15일, 10월 26일은 힘들더라도 오셔가지고 대통령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에 3분의 2가 우리 공화당입니다. 거기 오신 분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다 사람 동원해 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앞에 가가지고 추도사 연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당신들 해라 그래.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일 그 전날부터 광화문에 추모제 당당하게 이승만 대통령 서거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봐라.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나라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 대통령.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해안이 방공을 국지로 한다. 지금만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붉게 물들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그게 보수고 그게 정통성이,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 말로 떠드는 보수가 아니라 그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인정하고 건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정당이 보수 정당이다. 그냥 우리가 말로 보수 정당의 적자가 우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창당하러 걸어왔던 그 길 자체가 보수 정당으로서의 중요한 맥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8월 15일 날 누구는 간다고 정광훈 목사 그냥 거기는 종교 집단이니까 나하고 정광훈 목사 우리 앞에 비교도 하지 마라. 정광훈 목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암만 얘기한다고 한 번 두 번 하고 맨날 탄핵 잘 됐다 하고 떠들어 쌓고. 그래서 이미 저는 예측을 했어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은 그 종교 집단은 기적주의와 신비주의를 바라고 있는 종교 집단이 현실주의에 정치하고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그거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저희들은 예상을 했고. 홍문정이라는 사람이 정공환하고 손잡고 갑시다. 그렇지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운영 비전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공화당 이름과 강령을 가지고 있는 적자 보수 정당이지 목사 한 사람이 떠들면서 막말이나 하고 말이지.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집회할 때 돈 한 번 거둔 거 보셨어요? 우리는 50만 당원, 특히 5만 3천의 책임당원의 당비 또 후원금으로 이끌어가는 정당이다. 그러한 정당이 6년간 아무 문제, 나 같은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끼리 떠들다가 저끼리 또 싸우고 저끼리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발 좀 잘해라. 나가가지고 좋은지 뭐 친중이 어떻고 뭐 좋은지가 독재자고 뭐 좋은지가 그런데 좀 가서 좀 잘해봐라.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공화당보다 더 잘하면은 다 그쪽으로 가서 도와줄 거 아니냐. 왜 우리 공화당이 너 말대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잘 되고 있냐.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한 3,000명 당원이 책임당원이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식, 여러분들의 애국심, 여러분들의 애당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정당,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정당이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우리 공화당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8월 15일 날 태극기 집회, 요즘 서울역 집회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이번에는 좌파들이 그 삼성병원이나 숭례문 쪽에 그 시청 가는 그쪽을 우리가 잠깐 비우고 서울역 했더니 그거가 민노총 좌파들 집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했어요. 우리가 이번 8월 15일은 그 자리로 갑니다. 너가 좌파들 너한테 땅 못 줘. 우리가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촛불 세력들을 몰아내고 광화문을 태극기 혁명광장으로 만들었더니 정광이라는 사람이 더 가가지고 종교적으로 혁명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공화당 같이 올바른 일을 하고 진짜로 국민들부터 우리 공화당 저 사람들 정말 무섭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으면서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선거 때만 하면은 참패당하는데도 더 세례가 커지냐.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정체성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옳다는 그러한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다. 여러분들이 좋은 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8월 15일 날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 우리 공화당이 정말 멋있구나. 많은 대전 동지뿐만이 아니라 대전 시민들, 깨쳐있는 시민들이 8월 15일 날 모시고만 오세요. 제가 그분들을 설득해서 우리 공화당 사람으로 다 만들 테니까 8월 15일 날 많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화당 8.15 집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변에다 얘기하세요. 가자. 야, 너 대전 서울 가봐라. 그 광화문 시청 앞에 막 그 큰 길을 우리가 태극기 들고 쫙 걸어가봐라. 힘들다. 그럼 뒤에 버스 타고 와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오늘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보름 남았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월 11일 날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는 전면 광고, 조선일보는 하단 광고 나가니까 그런 신문들 좀 많이 여러분들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8월 집회 관련해서 현수막들이 천장, 여러분들 천장이면은 만드는 돈은 그렇게 뭐 돈은 많이 들어가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 붙이는 거 누가 붙이는지 아세요? 다 우리 당원들이 자원봉사로 붙이는 겁니다. 천장을 자원봉사로 붙인다, 그런 정당이 있습니까? 현수막 천장을 자원봉사로 붙이는 정당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대전 현수막은 내가 붙일게. 근데 힘들면 막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붙이고 내가 책임지고 지킨다. 천장 현수막 한 장 붙이는데 현수막 붙이는데 주면 돈 많이 주잖아요. 많이 줘야 되잖아요. 1억 들어갑니다. 1억. 현수막 천장 붙이면 1억 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 당원들이 다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전국에 천장에 현수막만 붙입니다. 또 그것만 붙이는 줄 아세요? 각 시도당마다 또 각 당원들이 법적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도당 이름으로 붙이면 또 되고 또 갖다 붙여요. 각자가. 이러한 정당 없습니다. 전 당원 50만 전 당원이 당가를 부를 수 있는 정당,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단한 정당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역사적 책무와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을 다 해주시기를 당대표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